그리고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장난감으로서의 순수한 실존적 공포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연쇄살인범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하기 전에 로봇들이 우리의 정신을 충분히 가져가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픽사, 왜 우리에게 이러는 거죠? 픽사의 첫 영웅 우디와 버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첫 토이스토리에서 우디와 버즈는 앙숙에서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우정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우디와 버즈는 어디서든 앤디와 대학에 가거나 엉망인 어린이집에 가도 함께라면 상관없었습니다. 이 3부작이 생각해낼 수 있는 더 완벽한 결말은 없었습니다. 바로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에게 넘겨지는 것이었죠. 새로운 세대를 위해 그 마법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네 번째 영화가 거의 망쳤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토이스토리 4도 나쁘진 않지만 결말은 씁쓸함만 남겼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디는 아이의 장난감으로서의 분주한 삶을 떠나 보핍과 함께 세상을 보기 위해 잃어버린 장난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우디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보니가 우디를 잊었으니 진심으로 아껴주는 아이들과 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두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첫째, 우디와 버즈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시리즈 전체의 핵심이었죠. 우디가 오랜 친구를 두고 떠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잘못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길 잃은 장난감이 보핍이 말한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스어도 길 잃은 장난감이었고 결국 미치광이 어린이집 폭군이 됐죠. 버려질 때 그냥 망가질 거예요.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우디를 찾는 건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 트럭 운전사 같은 사람이 우디를 자동차 보닛 장식으로 쓰고 싶어 한다면 어떡하죠? 아니면 대파리일 수도 있고요. 비갈이 우디를 이베이에서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것처럼요. 아무리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우디에게는 일이 금방 잘못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다른 장난감들도 아이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아이패드 같은 것들과 경쟁해야 할 테니까요. 우디가 이미 돌아왔거나 변신 능력자가 그룹에 생긴 것 같네요. 저는 걱정 안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 첫 번째 영화의 상어가 우디 흉내를 더 잘 내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봐요. 난 우디야. 하우디, 하우디, 하우디. 답변을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라따뚜이의 뜻밖의 영웅 레미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라따뚜이는 픽사의 최고이자 가장 영감을 주는 영화입니다. 쥐도 요리를 배웠으니 여러분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쥐가 아니라면 방역업자를 걱정할 필요 없으니 더 쉬울 겁니다. 안토네고는 레미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다른 음식 평론가들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의 까다로운 손님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쥐를 보는 순간 그 식당은 바로 문을 닫게 되죠. 영화 마지막에 구스토의 레스토랑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슬픈 점은 레미가 요리로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치류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게다가 머리망조차 쓰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그의 레스토랑은 또다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셰프이지만 여전히 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은 결과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박멸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레미는 앞으로 은신에 많은 포인트를 투자해야 할 것 같네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영화의 해피엔딩은 현실에서 그리 그럴듯하지 않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니모가 픽사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니모가 사는 바다는 예쁜 색깔과 행복한 생물들로 가득한 게 자연스럽죠. 몇몇 장면에 쓰레기가 보이긴 하지만 주요 줄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리를 찾아서에서는 2003년보다 바다가 덜 깨끗하고 예쁘게 묘사됩니다. 도리가 한 장면에서 플라스틱 6개짜리 음료수 링에 걸리기까지 하죠. 물론 픽사 영화를 볼 때면 우리 망가진 세상의 우울한 현실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양 오염이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니모를 찾아서 3편이 나온다 해도 놀랍지 않을 거예요. 주요 갈등이 그렇다면 그런 영화가 해피엔딩이 되긴 힘들죠. 미스터 레이가 혼자 기름 유출을 얼마나 치우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독하는 보호받고 자란 바다 괴물이 더 야망 있는 바다 괴물을 만나 곧 절친이 되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라면 제가 좀 전문가죠.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서 결국에는 운명적으로 갈라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강한 우정을 쌓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영화 결말이 씁쓸했던 건 주요 악당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루카와 알베르토가 불량배가 아닌 진짜 위험한 바다괴물 사냥꾼을 만났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줄리아의 아버지인 마시모라는 바다 괴물 사냥꾼과 접촉하게 되었죠. 그가 마음을 바꾼 건 본래 좋은 사람이었고 루카와 알베르토가 딸에게 위협이 없음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아무리 훈훈해도 모두가 바다 괴물에 대한 편견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갖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자신과 다르다고 여겨 없애고 싶어 할 뿐이죠. 루카와 알베르토는 착하지만 혹시 모르니 배낭에 판초를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픽사 역사상 가장 뚜렷한 반대는 끌린다의 예시인 엘리멘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죠. 픽사 영화에서 개연성은 잠시 접어들 수 있지만 모든 원소가 하나 된다는 메시지가 달콤해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둘은 실수로 서로를 죽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웨이드가 증발해도 엠버가 그를 울게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엠버는 어떨까요? 불이 꺼지면 그 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웨이드와 엠버의 케미가 달라진 건 알겠어요. 만약 그들이 서로 만지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서로를 더 심하게 다쳤을 거예요. 만약 엘리멘탈의 그림 형제 버전이 있다면 아마 그런 전개가 나왔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픽사 영화가 논리에 좀 더 관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시다. 다음으로 픽사 영화 중에서 가장 작은 영웅들, 바로 벅스라이프의 주인공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모두가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겁에 질린 호퍼가 배고픈 아기 새들에게 먹히는 장면이요.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떠올리게 해. 미안해요. 실제로 새들은 벌레가 어떤 존재든 신경 쓰지 않죠. 결국 먹잇감일 뿐이니까요. 더 무서운 건 새들 외에도 개미를 위협하는 포식자가 있다는 점이에요. 개미는 코요테 같은 작은 포유류나 도마뱀, 뱀 같은 파충류, 그리고 심지어 다른 곤충들에게도 흔한 먹잇감이에요. 무당벌레와 사마귀는 개미를 잘 먹지 않지만 애벌레와 거미는 개미를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일부 서커스 곤충들은 개미를 먹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플릭과 그 친구들, 자연은 정말로 때때로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카에 대해서는 이미 1000번도 넘게 말했지만 카는 갓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기는 픽사 영화 중 하나라는 말이 있죠. 저희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자아가 있는 만화 자동차들 말이에요. 이 세계에선 자동차들이 서로 돕기도 하죠. 연료 가게를 운영하는 플로도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견인해줄 메이터도 있죠. 하지만 만약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 이 둘 근처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이터나 플로 같은 사업장이 덜 친절한 캐릭터들에 의해 운영된다면 더 무서운 생각이 들죠. 메이터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하지만 만약 이타신보다 탐욕이 앞서는 견인차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견인이 필요한 자동차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고 그 자동차를 데려간 주유소에서도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겠죠. 사실 이건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어 왜 자동차들이 돈을 쓸까요?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동차 경제 시스템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자동차들의 CEO는 누구일까요? 그럼 그들은 뭘 돈처럼 쓰는 걸까요? 이 세계에선 누가 자동차를 만들죠?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지나요? 알겠어요. 넘어가죠. 칸은 이해하려다 보면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는 영화예요. 좀 더 간단한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업은 어떤가요? 이수의 코크와 소울을 얘기해 볼게요. 두 영화 모두 사후 세계를 다루지만 그 외엔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 작품이 함께 순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 두 영화 모두 인생을 최대한 즐기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긴 하지만 주인공들이 실제로 사후 세계를 직접 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다소 어두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겔은 겨우 12살 정도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있어요. 더 나쁜 건 언젠가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질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는 그냥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겔이 자신이 속한 세계의 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그는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 조는 어떨까요? 그의 영화가 저평가받고 있지만 조 가드너는 양말의 검 같은 상황입니다. 한편 22화의 모험에서 인생을 최대한 즐기라는 격려도 받았죠. 매일 반복되는 분주한 일상, 다음 큰 목표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것, 이런 것들은 그저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즐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거야. 이건 픽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야. 그런데 이 남자는 실제로 사후세계를 본 사람이야. 뭔가 이상하고 실존적일 수밖에 없지. 이 영화는 진심이 느껴져서 대본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 그가 맨홀에 빠져 혼수 상태가 아니라 죽었다면 또 몰랐겠지만, 이렇게 말하긴 좀 이상하지만 사실 죽을 뻔한 경험은 의외로 꽤 얌전한 편이야. 다른 픽사 영웅들에게 거의 일어날 뻔했던 일들과 비교하면 아마도 픽사 영웅들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존재는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들이야. 반면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두 번째 영화에선 모든 감정이 원하는 감정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라일리가 자라면서 불안, 질투, 당황, 권태감 등 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해. 와, 영어로는 E로 시작하는 단어가 정말 많네. 이걸 보니 라일리에게 영어로 E로 시작하는 다른 감정이 나타났다면 어땠을지 궁금해. 내가 말한 대로 만약 라일리가 불안보다 더 끔찍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 감정이 다른 감정들을 영원히 가둬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불안이 지배할 때의 끔찍한 결과를 봤어. 만약 불안이 라일리의 감정들을 완전히 몰아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영화에서 볼 수 없는 감정들도 있어. 예를 들어 질투처럼. 다른 7대 죄악인 탐욕, 자만심, 욕망도 있지. 어떤 감정이 들어와 다른 감정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는 건 내 감정 제어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더 나아가 보자. 이걸 훨씬 더 사악한 것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연쇄 살인범의 감정 컨트롤 패널 같은 거 말이야. 기쁨이 뒤틀리고 가학적인 만족감으로 대체된다고 상상해봐. 고통과 공포, 슬픔을 주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거지. 아니, 그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어. 이 사람의 일상엔 죄책감이나 후회가 없어. 두려움도 거의 없어. 사냥의 스릴이 사라질 때만 잠깐 나타나. 솔직히 스릴은 이미 끝났지. 혐오감도 있지만 그건 불쌍해서가 아니야. 피해자들의 약함을 경멸하는 데 가깝고 분노도 있다. 마치 조종판의 빨간 버튼처럼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건 지배, 권력, 그리고 그냥 노골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더 가까워. 이제 놀람에 대해 말할게. 네 기대와는 다를 수 있어. 계획이 틀어지거나 누군가 감히 자신의 우월한 지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느끼는 충격이야. 아, 맞아. 나는 겟업 앤 글로우를 정말 좋아해. 중요한 점이 있어. 한동안 상황을 주도해왔던 사디즘은 어때? 비명 하나하나, 뒤틀린 만남마다 쾌감을 느끼는 그런 거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녀가 놀랄 거야. 내가 왜 놀라겠어? 거기에 적당한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시가 더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 공포쇼의 장기말로 보는 감정 구조가 완성돼. 맞아. 어떤 사람은 라일리가 겪는 인사이드 아웃식 내부 시스템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요약하면 연쇄 살인범의 감정은 인사이드 아웃의 그로테스크하고 폭력적인 버전일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선 조종 패널이 어둡고 중독적인 잔혹함의 순환을 부추기게 조작돼 있어. 한 감정이 다른 감정들을 압도할 만큼 강해지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공감, 연민, 심지어 기본적인 도덕적 나침반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돼. 이건 단순 오작동이 아니라 혼돈에서 번성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운영체제야. 그리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외면했던 어두운 픽사 팬 이론 뒤에 진짜 공포일지도 몰라. 다음은 인크레더블이야. 슈퍼히어로는 재밌지. 만화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어떤 매체와도 잘 어울리는 주제야. 픽사도 슈퍼히어로에 도전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를 만들었고 두 번째 영화도 있어. 두 번째 영화에서 슈퍼들이 합법화돼 정말 기뻐. 하지만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다는 불만 하나로 논란이 시작됐다면 슈퍼들이 다시 불법이 되지 말란 법도 없겠지. 슈퍼들의 평판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기 위해서는 다른 슈퍼히어로 미디어, 예를 들어 MCU만 봐도 돼. 시빌워에서 완다가 건물 폭파로 여러 희생자를 낸 장면 기억나? 아니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젠틀 크리미널을 봐도 돼. 그가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된 계기는 사실 떨어져 죽을 뻔한 남자를 구하려다 훈련 부족으로 오히려 사고를 더 크게 만든 것이었어. 결국 훈련이나 충동 조절, 신중함 없는 슈퍼 한 명만 있어도 평판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거야.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을 거야. 어쨌든 어린애들을 진짜 슈퍼히어로로 두진 않잖아. 그렇지.
젠장. 이제 모두가 아는 명작 몬스터 주식회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작품엔 분명 잘못될 여지가 있다. 몬스터들이 아이들을 놀라게 해 비명을 에너지로 쓰는 설정은 흥미롭지만 한편으론 불편하게 느껴진다. 비명을 웃음으로 바꾼 건 대중 이미지엔 좋지만 만약 아이들 중 한 명이 몬스터 등장에 이미 준비돼 있었다면 어땠을지 궁금해. 만약 아이들이 옷장 속에서 튀어나오는 몬스터를 자주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이 영화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만일을 대비해서 몬스터 덫을 설치해둔 아이들도 몇 명쯤은 있지 않을까? 초자연적인 것에 집착하는 아이를 겁주려고 몬스터가 시도한다고 상상해봐. 예를 들어 인베이더 짐의 딥처럼 말이야. 그러면 몬스터들의 전체 작전이 들통날 수도 있고 심지어 과학 연구용으로 팔려갈 수도 있어. 그래도 몬스터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책을 마련해 두었길 바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이 렌달 같은 녀석에게 일어나길 바랄 뿐이야. 크고 복슬복슬한 픽사 몬스터라면 설리가 먼저 떠오르지만 메이의 새빨갈 비밀도 그에 속한다. 이건 가상의 이야기니까. 메이메이의 엄마가 실제로 딸을 죽이려고 했던 건 그냥 무시하도록 하자. 일단 지금은 메이가 아무렇지 않게 거대한 레서 판다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만 언급할게. 이게 잘못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지. 무엇보다도 메이의 변신은 전적으로 강한 감정에 달려있어. 그 유명한 마마의 딸 예고편만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지. 메이린이 너무 흥분하면 아무 예고 없이 탄다 모드로 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자동차 안 같은 곳에서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지. 고속도로 운전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10대 메이가 운전을 배우며 오후 5시 교통체증을 처음 겪고 새 차가 필요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다른 운전자들의 차를 보상하려면 돈을 빚을 수도 있어. 메이가 아무 악의 없이 일으킬 수 있는 재산 피해는 정말 무서워. 만약 메이가 악몽을 꾸다가 잠결을 판다 모드로 변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봐. 결혼했다면 이럴 때 배우자를 깔아뭉갤 수도 있어. 결혼하지 않았다 해도 본인도 모르게 자기 방을 파괴할 수도 있지. 메이가 남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건 정말 멋져. 하지만 메이는 거대한 탈복숭이로 변하는 일이 자기 인생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신경 써야 할 거야.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픽사 영화 월리를 얘기할 시간이 됐어요. 행복한 영화에 대한 어두운 해석 중에서 월리는 아마도 가장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영화 중 하나일 거예요. 영화 전체는 인류가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껍데기만 남게 되고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완전히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영화는 선장과 월리, 이브가 힘을 합쳐 지구를 청소하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을 보면 그들이 다시 지구를 망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가 알겠어요. 더 나쁜 건 월리와 이브 같은 로봇들도 감정이 있어 보여. 엑시엄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인간을 돕는데 질리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2008년에 개봉했으며 챗 GPT 같은 인공지능 등장 전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덜 발전해 엑시엄에 한두 번 다녀오면 로봇이 쉽게 인간을 잠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아, 내가 직접 할게 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월리는 절대 우리를 그렇게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모든 인간이 만든 로봇 도우미가 그렇게 착한 친구는 아니죠. 월리, 너도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 봤지? 스마트폰 하나로 인류를 거의 지배했는데 비만한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면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상상해봐. 인간의 온갖 병덕을 틀어주도록 만들어진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얼마나 큰 피해를 낼지 모두를 더하죠.